시작할게요. 네, 객관식 재무관리 시간이고요. 첫 시간이니까 약간만 OT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가끔가다 질문 들어오는 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 중에서 우리 1차 시험에서는 1교시에 경영하고 경제하고 같이 시험을 보죠. 전체 배분된 시간이 100분의 시간이 배분이 돼요. 그럼 단순 계산한다고 했을 때에 경영학의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써야 하는 데가 아니고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단순 계산해도 50분이 최대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걸 넘기면 안 된다 생각을 하세요. 올해 2차 시험 봤는데 재무관리 쪽에서 꽤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떨어졌대. 그 이유가 2차 시험에서 문제가 1, 2, 3, 4, 5, 6, 7이 있었는데 2번 문제가 꽤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걔가 2번 문제에다가 1시간 썼대. 한 문제가 몇 분 이내에 끝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시간까지 쓸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최대 쓸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단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경영학 쪽에 단순 계산해도 최대가 50분이야. 근데 이 경영학에는 이인호가 하는 일반 경영학이 있고 제가 하는 재무 관리가 있는 거죠. 문제 비율로 봤을 때의 일반 경영학 부분이 뭐 발표가 되기에는 15%에서 25%까지 단순 계산하면은 20% 정도가 일반 경영학 부분이고요. 재무관리 부분이 75%에서 85% 정도, 단순 계산하면은 80% 정도가 재무관리 쪽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범위 내에 있을 거니까 정확한 문제 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가서 얘가 한 7문제 정도, 얘가 25문제 정도 해서 전체 32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25문제 정도. 근데 재무관리 쪽에서 기존의 출제량 봤을 때에, 기존 16문제일 때에 출제량 봤을 때에는 계산형 문제가 있을 거고 지문형 문제가 있었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산형 문제가 60% 정도, 지문형 문제가 40%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게 유죄된다고 했을 때에는 뭐 25문제 중에서 약 15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나올 거고 10문제 정도가 지문형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지문형 문제이면 가장 옳은 거 골라라, 가장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였을 때에는 최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문제당 1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 쪽에서는 최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문제당 2분 정도가 돼요. 30분, 10분 해서 전체 40분이 재무관리에서 쓸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계약 쪽에서는, 계약은 다 말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간다했을 때는 한 문제당 1분 정도 하게 되면 전체 47분, 3분 정도는 답안지 작성 하면은 꽉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형 문제에서는 최대 1분을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계산 문제는 최대 2분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실제 실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 한 문제 풀고 시간 체크, 한 문제 풀고 시간 체크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가야죠. 너무 많이 썼다, 너무 적게 썼다. 계산 문제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으면 빨리 찢어. 2번 문제를 1시간 풀고 있으면 죽는다. 걔도 이제 느낌이 왔겠지. 2번 문제를 1시간 풀고 있다가 1시간 지났네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정도인데 실제 제가 뭐 시험 보고 이럴 때는 이런 걸 신경 쓰질 않아요. 제가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지, 이게 지금 몇 분 걸렸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정도 구조다 생각을 하고서 가장 기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알아야 풀지. 시간 문제가 아니고, 알면 1분도 안 걸리고 2분도 안 걸려. 일단 공부 좀 하자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기본서 끝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챕터별 문제에 출제됐던 비중 관련해서 일단 객관식 교재도 기본서 교재와 동일한 챕터 구성이에요. 제 1장에서 나오는 것은 기업 잉여 현금흐름 쪽에 얘기하고, 그다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뭐 계산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1장이었었고요.
쓰고 이럴 거 없다 지금. 또 이거 써라. 응? 다음 2장에 나왔었던 게 자본 예산 쪽의 얘기였었죠. 다음 3장 갔을 때 나왔던 게 포트폴리오 이론, 4장이 CAPM, 5장이 시장 모형하고 그 다음 APT 쪽에 얘기 있었고, 6장 나왔었던 게 자본 구조 이론 얘기 있었고, 그 다음 7장에 가서 나왔던 게 부채를 사용하는 투자안에 대한 평가 문제, 다음 8장에서 나왔던 게 사업결합 얘기 있었고, 다음 9장 갔었던 게 기업 재물의 기타 주제 하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무 비율 분석 등의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10장에 가서 주식 얘기 있었고, 11장에 채권, 12장에서 선물, 13, 14장 가서 옵션 얘기 있었고, 다음 15장에서 국제 재무관리라든지 하면서 환위험 관리, 그리고 수합 얘기라든지 밸류 리스크 쪽에 얘기가 있었죠. 자, 기존에 16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의 챕터 비중 이라고 하게 되면은 1장이 한 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됐었고, 다음 자본예산 쪽이 활성화의 자본예산 쓸 필요 없어. 이 약 1.5문제 정도, 포트폴리오 이론이 한 문제 정도, CAPM이 2문제 정도, 시장모형 APT가 한 문제 정도, 자본구조 이론이 2문제 정도, 다음 7, 8, 9장 합쳐서 한 문제 정도, 그리고는 주식 쪽에서 2문제, 채권 쪽이 2문제, 그리고 옵션 쪽이 2문제, 선물하고 기타 부분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에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후에 이 문제 수가 25문제로 만약에 늘어난다 하게 되면 약 1.5배 정도의 문제 수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도 지금 보기에 이 비율은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이 수사됐던 부분이 자본 예산이라든지 CAPM, 자본구조 이론, 주식, 채권, 옵션 이런 쪽이 상대로 중요한 챕터이거든요. 그 중에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챕터별 비중이 별로 달라질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다만 이렇게 문제 수가 증가가 됐을 때에 어떤 문제들로 더 증가가 될 거냐 쪽에 있어서는, 그러면 기존에 봤을 때의 자본예산에서 1.5문제다 하게 되면 자본예산에서 주된 주제를 한 번에 다 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본예산 쪽이면 현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NPV 구해봐라 하는 가장 기본되는 문제, 그 외에 NPV법, IR법 비교도 가장 기본되는 문제, 가장 기본만 나와도 2문제야.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자본예산의 현실적 적용하면서 투자 규모 달랐을 때, 내용 연수 달랐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찔러줬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문제 수가 증가가 되면 중요한 부분은 다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혹시나 생각할 때에 문제 수가 증가가 됐으니까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을 다 내도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빠뜨리지 않고 다 내버리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제가 강의 진행할 건데, 강의 진행할 때에 일단 1장 들어가서 1번과 2번 문제가 지문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기본수 때 공부했었던 기본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1번 풀고 2번 풀고, 그 다음 3번 4번 문제가 기업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예요. 기업의 현금흐름 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서 설명하고 3번 4번 문제 풀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 요약 정리할 때에 우리 챕터마다 앞에 요약 정리된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어디 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저는 혼자 막 짚거려 갈 거라고요. 그 앞에 요약 정리된 걸 네가 보든지 아니면 기본서를 보든지 알아서 해. 근데 제가 강의 진행하면 기본서 때도 그렇게 천천히 가는 강의는 아니잖아요. 객관식은 훨씬 빠르다. 객관식 제가 이론 요약 정리할 때에 여러분한테 그 이론 요약된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 지금 이해시킬 수 없다. 그냥 네가 공부했다는 가정하에서 점검하는 정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만약에 네가 모르는 내용 나오면 그때 그 주제를 체크하세요. 지금 볼 시간 없어. 지금은 주제를 체크하고 이걸 내가 모르는 거다 를 체크한 다음에 복습할 때에 그 부분을 보라고 네가. 자, 그리고 이론 내용 요약 정리할 때에 판사하지 마세요. 판사는 내가 할 테니까 필기 하지 마. 그 필기는 기본서 때 네가 다 했어. 다 했던 거야. 그걸 지금 또 쓰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면 듣고 지나가고 모르는 내용이면 주제만 써놓으라고. 그 주제를 네가 다시 정리해야 돼. 자, OT는 이 정도 하고 진도 나갑시다. 자, 우리 1장에서 먼저 얘기했었던 게 뭐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우리 기본서 얘기면은 뭐 재무관리 들어가기 서론 얘기로서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그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익의 극대화는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로 들었었던 게 이 극대화인 경우에는 극대화 대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극대화 대상이 너무나 모호하다 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게 만약에 회계적인 이익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영업이익 극대화냐 당기순이익 극대화냐 총보관순이익 극대화냐 어떠한 이익 극대화될 건지 너무나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한 회계적인 이익이면 회계적인 이익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상황도 생기고 걔를 다시 변경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때에 대체적인 방법 중에서 원가름의 가정이면 선입선출을 쓸 거냐 평균법 쓸 거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선택할 때에 경영자의 주관이 반영돼 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변경할 때에도 경영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회계적인 이익에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정도가 제가 맨 첫 번째 시간 했던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객관식이니까 제가 뒤에서 했던 얘기들 조금은 끌어와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런 회계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용하는 자본에는 타인 자본도 있고 자기 자본도 있는데 타인 자본 사용하는 대가인 이자 비용은 차감되고 있지만 자기 자본 사용하는 대가인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그 자기 자본 비용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기 자본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뒤에서 나왔던 개념이 경질 부가가치 EVA 얘기가 나왔었죠. 하면서 세후 영업이익에서 타인 자본 비용은 물론 자기 자본 비용까지 다 차감하자. 세후 영업이익에서 총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다 차감하자 하는 개념 나왔던 게 EVA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정도는 끌어와도 괜찮겠죠. 제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주식준 얘기할 때에 EV 얘기는 다시 할 거예요. 한번 언급하라고 지나가고.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로 나오게 되었던 게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로 넘어갔었죠. 이때 기업 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자산에서 발생될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기업 가치라 한다. 걔를 극대화시키자. 거기다가 하나 더 가정을 들어갔던 게 기업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며 그래서 부채의 가치가 그냥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기업가치 극대화는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와 동일한 개념이 되었다. 자, 다만 우리가 자본구조 이론 들어가서 시장의 불안전 요인들 중에 대리 비용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의 존재를 고려했더니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은 부채를 많이 쓰는 기업의 경우에 주주가 갑자기 딴짓할 수 있다. 재산 도피 요인, 위험 투자 선호 요인, 과소 투자 요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발생해버리면 기업 전체 입장과 주주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 생기더라.
하면서 타인 자본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자기자본 극대화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타인 자본 대리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의미로 2장 갔을 때 했던 얘기가 자본예산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NPV 극대화다 하면서 수년제 가치인 NPV의 극대화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 일단 이러한 NPV라는 것은 U200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 현재 가치를 합한 값인데 그 NPV는 결국은 U200의 현재 가치가 유출액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크기이면서 투자에 따른 부의 증가분이 극대화되면은 전체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러한 NPV는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벌어들이는 초과 이득의 현재 가치다. 근데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이득이 EVA였었고 그 EVA의 현재 가치 EVA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시장 부가가치 MVA라고 했었다. 그러면 NPV가 기회비용 초과해서 벌어진 이득의 현재 가치인 거고 곧 시장 부가가치가 기회비용 초과해 벌인 이득의 현재 가치가 시장 부가가치니까 이 시장 부가가치의 극대화도 역시나 동일한 의미로 이용될 수 있다. 듣고 그랬었지 하고 지나가면 되는 얘기야. 물론 EVA, MVA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자본구조 이론 쪽에서 대비용 얘기 뒤에서 다시 할 거고 자 그리고서는 문제 1번 들어갈 거예요.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가 2000년부터 발표가 됐을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건 92년부터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이전 문제들은 복원된 문제라고 하는데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 기억해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었다 라는 문제들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노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거 생각하고요. 다음 전체가 다 기출 문제인데 제가 개인적 판단할 때에 문제 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기출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1차 합격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제대로 좀 풀어. 근데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계산 문제는 계산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지문형 문제들인데 문제에서는 가장 옳은 거 골라라 가장 틀린 거 골라라 나왔을 거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각각의 지문들이 왜 다 옳고 왜 다 틀린지를 다 알아야 돼. 가장 옳은 것만 골라내고 가장 틀린 것만 골라내고 이게 공부 아니야. 문제들 하나하나 문장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 정도 하면 1차 합격에는 문제 없을 걸로 봐요. 자 일단 가봅시다. 문제 1번이고요. 이 극대화 적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1번에서 회계적 이익은 회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죠? 2번 경영자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이해를 반영해서 경영자의 주관이 개업되어서 회계 방법이 선택이 되고 변경이 된다. 경영자의 주관, 경영자의 이해가 반영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다음 3번 회계 이익은 기회비용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곧 자기자본 비용,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 고려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4번과 5번은 미래 수익의 시간성, 곧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틀린 게 2번 지문이 틀렸죠. 자, 다음 문제 2번. 오늘 목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해서 답은 5번이죠.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 이게 2014년이 역대급으로 제목을 해야 쉬웠던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 문제도 나오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부터는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쪽의 얘기고요. 교재에 있는 문제는 제가 다 풀 거예요.
과거에 예출된 문제인데 진짜로 아예 중복된 문제들도 있어. 계속 다 풀 거야. 또 그걸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 똑같은 문제들 또 풀고 그래서 좋아하길래 그냥 해보려고요. 자,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쪽의 얘기고,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특히나 기업의 영업자산에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을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 한다. 이런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 중에서 각종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도 남은 현금 흐름, 이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공부할 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었고, 첫 번째가 영업현금 흐름,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 시작할 때에 EBIT에서 시작하게 되면 EBIT 벌었을 때에 세금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다. 다만 EBIT 계산 과정에 있는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어 있는데 회원 이출이 없는 거니까 다시 더해줘야겠다. 자, 혹은 EBIT 풀었었을 때에는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 빼고 곱하기 1마의 법인세에다가 감가상각비의 감세효과 다시 더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로는 순환전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순환전 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돈은 나가는 거다. 따라서 기초에 있던 순환전 자본 마이너스 기말에 있는 순환전 자본 하게 되면은 순환전 자본이 증가한 것만큼은 돈 나가는 거다. 다음 세 번째,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은 기초에 있던 비유동 자산은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만큼은 줄어드는 거다. 그거와 기말에 있는 비유동 자산을 비교해야겠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세 효과가 있다. 이러다 뒤에 자본구조 이론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자 비용 감세 효과는 할인율에 반영하자라고 했었고, 자, 이러한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결국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 되거나 아니면 주주의 현금 흐름이 된다. 채권자 첫 번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는다. 같은 형태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는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추가로 차입을 하면 채권자 돈은 나가는 거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채권자는 돈 받는 거다. 그걸 계산할 때에는 타인 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빌려준 거니까 얘 돈이 나가는 거다. 계산할 때에는 기초에 있던 타인 자본 마이너스 기말에 있는 타인 자본 하면은 타인 자본이 증가된 것만큼은 채권자 돈 나가는 거다. 다음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 발생한 현금 흐름이 기업이 유상, 증자를 하면은 주주 돈 나가는 거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주주 돈 받는 거고, 그걸 계산할 때는 기초에 있던 자기 자본은 아무 일 없어도 순이익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인 유보시킨 금액만큼은 자기 자본 증가될 거다. 그거와 기말에 있는 자기 자본 비교하자. 근데 거기에서 배당과 유보된 금액을 더하게 되면은 그거는 순이익과 같은 거고, 두 번째로는 기초 자기 자본 마이너스 기말 자기 자본 하면은 계산되겠다. 제가 영업 현금 흐름 이렇게 계산된다 하는 이유를 설명할 생각 없다고요? 이 식을 알고 있느냐 그냥 접근하고 저는 넘어갈 거라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시 보라고.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 한다. 계산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법인세율은 25%이고 하면서 BS하고 IS 얘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먼저 BS 쪽에 얘기가 있고, BS 나오게 되면은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는데, 이때에 기초에 있던 금액과 기말에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하자. 그 중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퉁 쳐가지고 순운전 자본으로 파악을 하자라고 했었죠. 기초에 있던 유동자산 얼마예요? 기초 유동자산이 100이 아니죠. 85다. 거기에는 여기가 전기, 여기가 단기로 나와 있으니까 위치가 원래 보던 것과 바뀌어 있다. 기초에 있던 유동자산은 85이고
기초에 있던 유동부채는 42였으니까 기초에 있던 수르는 자본은 45가 있었었죠. 기말 유동자산은 100이고 기말 유동부채는 50이니까 기말 수르는 자본은 50인 거죠. 자, 다음 비유동자산 쪽에서 기초에 있던 게 165에 기말에 있는 것은 200. 다음 비유동부채 쪽이 타인 자본이고 기초에는 110, 기말에는 120. 뭘 그렇게 열심히 쓰나요? 이건 지금 다 문제에 있는 숫자들인데 너무 쓰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고. 다음 자기 자본이 기초에는 100, 기말에는 130이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으로 손익계산서 쪽에서 현금 들어온 수익의 매출액이 500이고 변동영업비가 있고 고정영업비가 있고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럼 현금 유출 영업비용은 변동 고정 더해서 400만큼이 현금 유출 영업비용, 거기에 감가상각비 나와 있는 게 24 했더니 영업이익 계산되는 게 76에다가 이자가 12 뺐더니 세전이익이 64에 세금 나가는 게 16 나간다. 이때에 법인세율 문제 있는 게 25% 해서 나온 당기순이익이 48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걸 가지고 기업 잉여현금으로 한번 계산해보라 라는 요구 사항이에요. 하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 있으니까 영업이익에서 시작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76 곱하기 1마의 법인세율은 25%에다가 감가상각비 24는 다시 더해주자 했더니 영업현금으로 계산되는 게 81이다라고 계산되고요. 다음 수르는 자본은 기초에 있던 것은 45, 기말에 있는 건 50이니까 45-50 했더니 수르는 자본이 5만큼 증가했고 그만큼 돈은 나가는 거다. 다음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료 현금 흐름은 기초 비유동자산은 165가 있었고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 24만큼은 줄었어야 된다. 그거와 기말에 있는 비유동자산 200 비교했더니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돈 나간 게 59만큼 돈이 나갔다. 다음 이자 비용이 문제에서 12고 법인세율 25%니까 이자 비용 감소 효과로 인해서 3만큼 세금이 덜 나갔다. 하게 되면은 영업현금 흐름, 수르자본 변동, 비유동자산 투자,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했더니 전체 기업 잉여현금 흐름이 플러스 20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조금 문제에 따라서 기업 잉여현금 흐름에 이자 비용 감소 효과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현재 우리 문제는 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지만 다만 이걸 범위로 주고 있죠. 범위로 주고 있으니까 얘 포함시키지 않으면 17, 포함시키면 22니까 어쨌건 20 이하이다 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공부하는 거니까 얘까지 갈 거예요. 전체 기업 잉여현금 흐름은 얘 포함시켜서 20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채권자 현금 흐름은 채권자는 이자 받는 거다. 이자가 12고요. 다음 기초에 있던 타인 자본은 110이었는데 기말에는 120이 있다 하면은 110 마이너스 120 했더니 마이너스 10 계산되면 부채가 순액으로 10 증가됐고 채권자 돈 나간 거다. 따라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플러스 2가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잉여현금 흐름이 20이고 채권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 2이면 주주 잉여현금 흐름은 플러스 18이다라고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할 때에 당기순이익은 현재 48이고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은 100, 기말에 있는 자기자본이 130,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0 계산되어서 전체 주주 현금 흐름은 플러스 18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 요구사항이 얘라고 해서 그냥 가지 말고 한번 다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문제.
자, 2015년에 비유동 자산을 처분했는데 처분한 게 잔금액은 10,000원짜리인데 처분 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8천의 장기부채를 신규로 차입했다. 법인세율은 30%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 2, 3, 4, 5에 5가지 한번 다 계산해봐라 라는 요구 사항인데 뭐 공부하는 거니까 전부 다 계산해 볼게요. 일단 BS 쪽에서 이제 왼쪽이 14년 말, 오른쪽이 15년 말, 왼쪽이 초, 오른쪽이 말이죠. 기초에 있던 유동자산은 5천, 기초에 있던 유동부채는 2천, 기초 순환자본은 3천에서 시작한 거죠. 기말 유동자산이 5,500, 기말 유동부채가 2,200, 기말의 순환자본은 3,300이죠. 다음 비유동자산이 기초에는 25,000, 기말에는 3만, 그리고 비유동부채가 기초에는 2만, 기말에는 26,000인 상황. 그 문제 자료에는 없지만 어차피 BS 등식인 거니까 자기자본 기초기말 금액을 알 수 있겠죠.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은 8,000, 기말 자기자본은 7,300인 상황이에요. 다음 손익계산서 쪽에서 봤더니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이 있는 거니까 매출원가가 현금 유출 영업비용이다 라는 표현 되겠죠. 매출액이 15만, 현금 유출 영업비용이 8만, 감가상각비가 10,000원 하니까 영업이익 계산될 거고 영업이익이 60,000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이자 비용 2,000이 나와 있는 거니까 세전이익은 58,000으로 계산이 되고요. 일단 법인세 관련 세율이 30%다라고 했으니까 30% 세금 나가고 70%가 당기순이익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당기순이익이 계산했더니 40,600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서 먼저 기업 잉여연금보험 한번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봤더니 영업이익이 6만 곱하기 1만의 법인세율은 30%에다가 감가상각비 10,000원 다시 더해주자 했더니 영업현금보험이 52,000으로 계산이 되죠. 두 번째, 순환자본이 기초에 있던 것은 3,000이었고 기말에는 3,300이 있는 거니까 순환자본이 300 증가했고 그만큼 돈은 나가는 거다. 비유동자산이 기초에 있던 것은 25,000이 있었고 감가상각비 10,000원만큼 줄었을 텐데 기말에 있는 게 3만이 있는 상황이니까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15,000에 돈이 나간 거다. 다음 이자 비용이 2,000이 있었고 법인세율 30%니까 이자 비용 감소효과로 인해서 세금이 이만큼 덜 나갔다. 따라서 전체 기업 잉여연금보험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전체 기업 잉여연금보험이 37,300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자, 넘어와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보험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자는 이자 2,000을 받은 거고 기초에 있던 타인 자본은 2만, 기말에 있는 타인 자본은 26,000이니까 마이너스 4,000 계산이 되고 채권자 현금보험은 마이너스 2,000이다 라고 계산되는 게 채권자 현금보험이죠. 얘가 마이너스 6,000, 얘가 마이너스 4,000. 미안해. 자, 그러면 전체 기업 잉여현금보험이 플러스 37,000인데 채권자 현금보험이 마이너스 4,000이니까 주주 현금보험 계산되는 게 41,300만큼 플러스다 라고까지 계산이 되겠죠. 얘랑 얘 더하면 기업 잉여현금보험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주현금보험 첫 번째 당기순이익은 주주 몫이 되는 거고 그게
40, 600. 추가로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은 8,000. 기말 자기자본이 7,300이니까 얘가 플러스 700 계산이 되면 41,300이다 라는 주주현금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돌아와서 동그라미 2번 문제, 동그라미 2번에 영업현금 흐름은 53,000 아니고 52,000인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순환자본은 500 증가했다가 아니고 순환자본은 300 증가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채권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00 아니고 마이너스 4,000이다. 채권자 현금이 동그라미 3번. 자, 다음으로 1번과 4번이 있는데 4번 먼저 보게 되면 걔는 재무관리보다는 회계 쪽의 얘기인 거고, 회계에서 BS에 있는 장부금액이 변하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초에 있던 타인자본은 증가하는 게 추가로 차입하면 증가하는 거고, 기존 부채 상환하면 장부금액이 감소가 되어서 기말에 있는 타인자본 부채가 되는 거죠. 얘는 비이동부채 얘기하는 거고, 기초에 있던 비이동부채가 2만이 있었고, 다음 맨 위 자료에서 기중에 8,000의 장기부채를 신규로 차입했다. 차입한 게 8,000을 차입했고 얼마인가를 상환했더니 기말에 있는 타인자본이 26,000이 된 거죠. 여기서 상환한 금액을 찾을 수 있겠죠. 상환한 금액이 2,000이다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상환한 금액이 2,000이다라고 계산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맞는 문장. 같은 형태로 자기자본이다 하게 되면은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은 아무 일 없어도 순이익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인 유보시킨 금액만큼은 증가가 된다. 그리고 기업이 유상 증자를 하면은 자기자본, 장부금액 증가될 거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자기자본 감소가 되어서 기말에 있는 자기자본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역시나 뭐 부채처럼 뭐 유보시킨 금액은 얼마고 유상증자 금액은 얼마다, 자사주 얼마 매입했느냐 하면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자, 하나 더, 비유동 자산의 장부금액이 변동하는 걸 보게 되면 기초에 있던 비유동 자산은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만큼은 줄어들 거다. 거기에다가 기중에 취득한 애가 있으면 장부금이 증가가 될 거고, 장부금이 감소가 되는 것은 처분한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감소가 된다. 그래가지고 기말에 있는 비유동 자산이 되는 거죠. 하여튼 비유동 자산이 기초에 있던 것은 25,000이 있었었고 감가상각 10,000원만큼 줄었을 거고, 다음 취득하고 처분한 관련해서는 맨 위에 있던 자료에 장부금액 10,000원짜리를 처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취득한 것만큼 증가, 처분한 애의 장부금액인 10,000원만큼 감소해서 기말 비유동 자산의 장부금액인 30,000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취득한 애 얼마였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취득한 게 25,000이다 라고 계산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에서 24,000이다 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 틀린 문장. 얘는 재무관리 개념보다 그냥 회계상 장부금액의 변동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기업 이견 현금 흐름. 지금은 괜찮죠. 우리 맨 처음 재무를 시작하면서 다 외웠던 식들이니까 이 식은 외우고 있겠지. 자, 다음은 5번 쪽 얘기부터는 화폐의 시간 가치 쪽의 얘기로 넘어가요. 화폐 시간 가치 관련해서는 현재 가치 이자 요소가 있고 미래 가치 이자 요소가 있고, 다음
연금에 현재 가치 이자 요소가 있고 애뉴이티 연금, 그리고 연금에 미래 가치 이자 요소가 있고, 이때 이러한 이자 요소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연금이면 기말 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 연금 기준이다. 자, 이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 구해봐라, 미래 가치 구해봐라, 이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금 흐름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현금 흐름이 언제부터 시작이고 연금의 형태면 몇 번 발생하느냐 부터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만약 현금 흐름이 3년 말 시점에 10, 4년 말에 10, 5년 말에 10 하게 되면 문제 구성상 자료 얘기해 줄 때에 T는 3시점, T는 4시점, T는 5시점 이라고 명확히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몇 차 연도 말이다. 얘는 3차 연도 말, 1차 연도 말, 2차 연도 말, 3차 연도 말. 3차 연도 말부터 매년 말에 10원씩이 3번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걔의 현재 가치 구해보자 하게 되면 현재 가치 구할 때에는 10 곱하기 3번 발생하는 연금의 형태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 적용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 적용하는데 몇 기간짜리는 연금은 횟수다라고 했었어요. 총 3번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3기간짜리 적용해 줘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하면 어느 시점의 가치다? 1기간 앞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현금으로 발생하는 1기간 앞으로 온다. 다시 현재로 해줄 거니까 2년을 더 끌어야 된다. 따라서 곱하기 현재 가치 이자 요소고 2년 더 끌 거니까 2기간짜리 적용해야 된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매기간 말에 현금으로 발생하는 기말 연금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일반적이라서 얘를 정상연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반면에 매기간 초에 현금으로 발생하는 게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걔는 선불연금이라고 표현하고, 만약 총 3번 발생하는 연금이다 라고 했을 때에 매기간 말에 10, 10, 12 발생하는 연금이면 걔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 하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 적용한다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 요소인데 3기간짜리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반면에 기말연금이다 라고 했을 때에 동일한 조건 기초연금이다 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의 기초연금이면은 매기간 초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기초연금. 자, 걔의 현재 가치 구해보자 하게 되면은 지금 10은 지금 그냥 10이다. 현재 있는 10은 따로 더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기말연금 파악하면 되는 거죠. 했더니 10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요소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말연금에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 2기간짜리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한 식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10, 이자율은 10%라고 표현할게요. 이자 10%이면 첫 번째 10의 현재 가치, 두 번째 10의 현재 가치, 세 번째 10의 현재 가치 하게 되면은 이게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면은 지금 10은 그냥 10. 다음 두 번째 10의 현재 가치, 세 번째 10의 현재 가치. 자, 그랬을 때에 동일한 조건의 연금인데 기초연금이 있고 기말연금이 있으면 걔는 현재 가치 구했을 때에 누가 더 크게 된다? 돈은 먼저 받은 게 좋은 거다. 기초연금 가치가 더 크게 된다. 얼마만큼 크냐라고 했을 때에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해주게 되면은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하고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에 일단 먼저 받으면 좋은 거다.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가 더 크게 되는데 얼마만큼 크냐라고 했을 때에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는 기말연금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해주면은
둘의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가서 얘네들의 3년 후 시점에 미래가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3년 말 10은 그냥 3년 말 10이다. 얘는 1년간 미래가치, 얘는 2년간 미래가치 해야 된다. 따라서 10 플러스 얘는 1년간 미래가치, 얘는 2년간 미래가치를 해야 된다. 기초연금의 3년 후 시점에서의 미래가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1년간 미래가치, 얘는 2년간, 얘는 3년간 미래가치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10, 1년간 미래가치, 얘는 2년간 미래가치, 얘는 3년간 미래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동일 조건의 기말연금과 기초연금 비교하게 되면 3년 후 시의 미래가치가 누가 더 크게 된다? 어느 시점을 하든지 현재로 하든 3년 후로 하든 100년 후로 하든 먼저 받으면 좋은 거다. 근데 얼마만큼 크냐라고 했을 때에 3년 후 시점의 미래가치도 기말연금의 미래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를 하게 되면 기초연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의 N년 후 미래가치는 기말연금의 N년 후 미래가치보다 더 크게 되는데 얼마만큼 크냐 하게 되면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를 한 것만큼 더 커지게 된다. 자, 이거 묻는 게 5번 문제. 그래서 5번 문제는 도옥이라는 횟수의 연금을 기초에 받는 기초연금, 선불연금과 기말에 받는 기말연금, 일반연금에 대한 설명에서 그다음에 1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모두 다 선불연금, 기초연금은 일반연금, 기말연금에 1 플러스 이자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가치든 N년 후 미래 가치든 기말연금의 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를 하게 되면 기초연금의 가치가 된다. 자, 이율은 계속해서 화폐의 시간가치 쪽의 얘기예요. 6번 문제부터는 잠깐 쉬었다 계속 할게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시겠어요? 설명하고 문제 풀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잠깐 쉬어갑시다.